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저희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끼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사이다가 3월 4일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일정이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한 주 휴방을 했습니다. 뭐 다행이죠. 외부 사정이라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일 텐데 네. 내부 사정은 뭐 저희 셋 중에 한 명 얘기니까 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한 주 늦게 찾아뵌 만큼 더욱 알찬 방송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김니끼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댓글 소개 지식을 읽는 사람들님께서 시옷인가요? 지으신가요? 시옷이요. 네. 그걸 감안하고 이걸 만드셨을까요? 79회 명장면 산책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라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 같은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접근으로 각 저자가 가지고 있는 논의가 조금씩 보완되는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주제책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야, 근데 이거 그날 정말 우연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주제를 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하면서 이거는 약간 주제책보다 더 약간 주제책스러운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죠. 명장면 산책 지난번이 첫 방송이었는데 네. 여러모로 하여튼 반응들도 네. 좋았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저희 앞으로도 우연한 멋있는 명장면들 꾸준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 들어서 크게 달라진 거 있으세요? 아직 김느끼님 뭐 네. 학부모는 아니시죠? 학부모가 이제 어디부터 학부모인가요? 그래도 뭐 저기 학교? 네. 유치원은 아닌 거고. 의무교육 초등학교부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죠. 저는 3월 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학부모가 설마.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벌써 1분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 분기. 네, 올해도 이렇게. 아하. 그리고 이제 3월은 서점들이 가장 바쁜 때예요. 그렇죠. 신학기니까. 1년 중에 최고 성수기고 3월 그 3.1절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이 한 해 가운데 365일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점이 그때 초점을 맞추고 뭐 미리 준비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배송부터 뭐 네. 물류부터 서비스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많이 팔리는 책은 또 대학교 이제 참고서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게 구매하시는 분들의 상황만큼 재고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럼 막 기다리시는 분들도 네. 많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문의도 오고 그러니까 모든 배달도 잘해야 되고 네, 이 담당자들이 초긴장 상태로 지내는 때라서 매출이나 잘 나오면 좋겠고요. 그런 바쁜 한때를 좀 보냈습니다. 네. 네. 4월에는 좀 재미난 근황 토크 좀 들려주세요. 4월에는 뭐... 저는 재밌는 근황 토크 예약입니다. 오, 정말요? 네. 왜 뭔데 예약이시죠?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3월 26일 날 이사를 합니다. 요즘 시즌에 이사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나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 자취하는 느낌의 이사를 또 하는 게 있어서 혼자 네. 청소하고 뭘 알아보고 이러는 게 늙어 살라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근황이 있긴 하네. 작은 근황이 있네요. 네. 그 중학생들 알고 지내는 중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대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 경제 쪽으로 분류되는 이제 기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려달라. 그래서 뭐 어렵지 않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생각보다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괜히 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막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돈을 풀어서 뭐 주식시장이 떡상했느니 어쨌느니 어차피 애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건 유일한 수학은 애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정말 딱 그 도박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일찌감치. 왜냐하면 요즘에 뭐 유튜버 중에서도 초등학생 유튜버인데 주식 투자해서 뭐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걸로 막 실시간 급등 동영상 막 이런 거 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요즘 부모들이 힘든 게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몸 건강하게 그리고 밖에서 뛰어다니다가 오면은 뭐 저녁에 밥 먹이고 씻고 재우고 이러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돈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면 안 되게끔 뭐 또 해줘야 되고 참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 잘 갈무리해서 책을 한 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뭐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각기 다른 책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주제책 코너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근래 이렇게 짧은 주제가 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사성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죠.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게 흔히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정치가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연어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주로 뉴스에서 듣다가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고사성어겠거니 했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말을 쉽고 흔히 쓰길래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견 발표할 때도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쓰고 뉴스에서도 쉽게 쓰길래 이게 일종의 은어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는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그런 맥락과 연원인 걸 알게 되고 나서 뭐랄까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참 품이 없다. 더 품이 없는 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자성어인 줄 알았잖아요, 다들. 네. 사자성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2020년에 올해 사자성어, 이게 교수신문에서 매년 네, 선정하는데 2020년 올해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라는 건데 네네. 원래 이게 없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내로남불을 표현하다 보니 그걸 이제 그걸 한자로 옮긴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없어 보이는 거지. 왜 굳이 한자로 사자성어를 만들어야 되며? 그냥 내로남불을 쓰면 되잖아. 맞아요. 어차피 둘 다 신조어인데.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근데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란 주제를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흔쾌히 동의했지만 그렇죠. 과연 어떤 책이 주제책으로 나올 것인가 이건 정말 예측이 하나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책이 너무나 궁금한데 네. 우선 황주부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 메릴린 옐롬이라는 작가가 지은 네. 프랑스식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네. 이 작가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프랑스식 연애나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뭐 예의 차리고 이렇게 선이 있고,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훨씬 자유분방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이제 상상을 가지고 음. 프랑스의 실제로 문학이나 뭐 역사나 사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낸 책이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프랑스식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프랑스의 역사와 프랑스 사랑의 역사, 이게 이제 그 것들의 징검다리가 뭐냐면 그 프랑스 문학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굉장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은 이게 프랑스식 사랑의 역사지만 저는 제가 읽으면서 저의 짧은 50년생의 연애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약간 낭만적 사랑의 시대에 뭐가 뭘 포함하는 거죠? 프랑스 사랑이 연애를 포함하는 건가요? 연애가 프랑스 사랑을 약간 우리가 배운 사랑의 모든 것이 사실 프랑스 안에 있지 않나? 이 이야기 안에.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약간 낭만적 사랑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크면서 뭐냐면 약간 현실적 사랑, 낭만적 사랑 갖고는 이게 안 돼. 이 경험 속에서 현실적 사랑. 그다음에 이제 고민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미운 요소들이 많잖아요. 질투라든가 그다음에 뭐냐면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부셔버리고 싶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그 남편이나 애인이나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인간적인 교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면 생각할 법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장에서부터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까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12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프랑스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랑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더더구나 이게 이제 문학 작품들이 중간에 계속 네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랬구나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라든가 시의 구절이라든가 구체적인 소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라고 다가와서 저는 사실 올해 제가 읽은 책 중에 베스트 중에 한 권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네. 그 코로나19라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스크로 그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계시지만 황주우님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렇죠.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행복해하시다니 책을 읽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주 관련한 책을 봤을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 네, 차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양한 사랑이 나와 있다는 게 차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뭐 희극적 사랑과 비극적 사랑, 공화주의자의 사랑, 낭만주의자의 사랑, 뭐 실존주의자의 사랑, 그리고 이제 현대의 사랑까지. 네. 그리고 뭐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남자를 사랑한 남자라든지 레즈비언의 사랑까지 정말 폭넓은 사랑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장면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이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베스트 뭐 1, 2, 3 이 정도 꼽아 보신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너무 많아서 사실 당신들 이 정도 사랑도 모르면 사랑 아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저는 1장부터 굉장히 재밌었어요. 궁정풍의 사랑. 부제는 음유 시인과 중세 프랑스 사랑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사랑 자체가 사실은 불륜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굉장히 꽃다운 한국에서는 특히 이팔 청춘.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젊은 남과 여의 그냥 어떤 독립된 사랑을 그리고 첫사랑은 첫사랑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 이제 12세기 궁정풍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떠올리면 이런 거예요. 아더왕이 있고 이게 남편이죠. 아주 어린 아내가 있어요. 귀니비에라는. 여기서는 프랑스식 이름이라 조금 다르지만 그다음에 랜슬롯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랑은 아더왕과 귀니비에가 아니죠. 기사가 흠모하는 어떤 귀부인 간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프랑스 사랑의 기본 공식은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출발해요.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지. 가족끼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 관계이고 그다음에 신의에 기초한 일정한 관계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계약이라든가 의무에 묶인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이야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낭만주의자의 사랑. 그러니까 조르주 상드 같은 인물. 뭐 난리도 아니겠네요. 네,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봐도 다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역사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는 건 대장금이 조선왕조실록에 딱 한 번 나왔어. 이러면 주인공이 될 만큼.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 나온 여성들이 주인공이 될 만큼 사실은 다 남성의 역사이고 네네. 사랑이나 어떤 소설의 주인공들도 거의 대부분 남성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일종의 뭐냐면 사랑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남성 대 여성이건 여성 대 여성이건 남성 대 남성이건 이 양 주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랑에 있어서는 동등한 주체로서 이게 주인공으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흥미로운면서도 조르주 상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여성으로서 주체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흠모하는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서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는 날개 꺾인 낭만적 사랑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 아시죠? 네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약간 막장 스토리 그리고 뭐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상한 여자가 있어. 뭐 이렇게 저는 그리고 이런 작품이 왜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맥락 없이 네네. 읽었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까지는 낭만적 사랑이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고 사랑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고 그래서 사랑에는 귀족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근데 이 낭만적 사랑이 깨어지는 시대의 모습이 마담 보바리라는 그 캐릭터 안에 그 역사적 맥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왜 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지가 아니라 그 어떤 맥락들을 우리가 안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뭐 실제로 고전을 읽을 때 네. 그런 맥락이 더 중요한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네. 사실 얘기를 우리는 현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봐가지고 그 얘기 자체가 놀랍고 새로운 경험을 마주하기는 의외로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놀라움이라는 건 내가 몰랐는데 이런 얘기까지 있었구나 정도지 이야기 자체가 전에 없는 이런 느낌까지 받는 고전은 또 찾기가 드물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고전 속에서 한국 고전은 일단 사랑을 담은 작품 자체가 다수는 아니에요. 대부분 뭐 나라를 지키고 맞아요. 뭐 세상을 구하고 이런 스토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사랑도 거기서 약간 부수적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죠. 춘향전 또한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정절의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지 사랑 얘기라고는 볼 수 없죠. 그나마 이제 근래 와서 뭐 예를 들면 채봉간별곡 같은 그 이제 채봉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 몇 안 되는 네.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스토리가 대략 이렇거든요. 그 부모가 이제 남편을 점지해 주려고 찾으려고 이제 여기저기 찾으러 다녀요. 그 와중에 정말 마음이 통하는 정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은 마음을 확인하고 그 어머니도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동안에 그 한양에 가서 딴 사람을 점지했구나. 점지도 하고 뭐 벼슬도 사고 이제 뭔가 계획을 다 짜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은 다 한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도망칩니다. 가족에서 벗어나요. 근데 결국 그 한양에 갔던 부모는 벼슬도 못 찾고 고생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채봉은 평양에 와서 잘 지내요. 나중에 이제 부모의 빚도 갚아주고 결국 그 정인도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우리가 읽었던 고전 문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토리. 근데 여성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사랑을 찾아서 가족을 포기 혹은 버리거나 혹은 떠났다 이런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그 가족의 문제와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해결하고 나서 사랑까지 다시 회복하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들으면서 거기서도 일종의 사랑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주체적인 여성이 내 삶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오늘날의 해석이 그런. 네네네. 근데 약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점은 프랑스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숭배하는 것 같아요. 연인을 숭배한다기보다 그 안에서도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이 없는 삶이 의미가 있어? 네가 뭐가 됐든. 그래서 뭐냐면 약간 제가 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냐면 사실 되게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주제를 받자마자 사실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정직한 스타일의 사람이라 정말 로맨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참여연대 뒤에 이렇게 책장이 쭉 꽂혀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식 사랑의 역사라는 이 책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드는 느낌이 사랑하면 프랑스지. 불륜하면 프랑스지. 이런 딱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느낌 있잖아요. 너무 지금 프랑스식 사랑에 빠져 계신 빠져 계신 것 그런가요? 아닌데. 제가 보는 프랑스식 사랑의 어떤 유형화가 있다면 네. 저는 공통점으로 꼽는 게 자연 상태이죠. 프랑스식 사랑은 어떤 맥락이죠? 약육강식이라는 얘기죠. 약육강식. 이 뭐랑 대비되냐면 네. 한국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그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이 미는 공정연애라는 담론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연애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연애가 공정하다는 건 무슨, 가령 이런 거죠.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연애 시장에서 네. 어떤 사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없고 네. 네. 이 인기가 없는 사람과 인기가 많은 사람이 사귈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없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 대접을 해야 된다. 거칠게 요약하면 이런 게 이제 공정연애 담론의 네.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약육강식으로 표현하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없는 사람을 뭐 갑질도 하고 뭐 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프랑스식 사랑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남의 연애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하면 욕 먹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예. 네. 근데 이제 알아들었어, 인제야. 예,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그 저는 약육강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막 너무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사랑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그 순간적인 어떤 타오름, 강렬함, 약간 이런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에 나오는 제가 이제 목차를 쭉 봤는데 저는 책을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자연 상태, 뭔가의 약육강식의 느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매력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당연히 상대방의 성적 매력을 느끼고 나도 당연히 그 성적 매력이나 그 매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랑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되거나 어른이 되거나 가족이 되면 다른 의무감이나 책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네. 약간 비관적인 얘기긴 한데 한국 사회, 한국 현대 사회 사랑이라는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애 앞서 이제 무슨 공정 연애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사랑이라는 그 원초적인 감정하고 연애라는 관계와 상태는 분명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랑에서 연애로 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많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기반이나 성향, 뭐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그 조건을 수용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연애 상태라면 일정하게 그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정 연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상태, 그게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 존중일 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근데 이제 그냥 사랑이라는 말 그대로 프랑스식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랑이 이렇게 존중받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박수받거나 이렇게 누구나 그런 사랑 한 번쯤 해봐야지라고 격려받거나 이런 때가 있었나 되게 의문스럽긴 해요. 있었나요? 어떻게? 저희 중에는 한국 현대사를 가장 체험하신 황주원님께서 갑자기 너무 빵 터져서 할 말을 잃었어. 아니 뭐 옛날에는 있었을 수 있죠.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사실 이제 연애가 지금 굉장히 평탄해진 게 네네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함께 굉장히 고강도의 평등이 갑자기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사실 공정 연애라는 건 너랑 나랑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매력이 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나를 푸대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쵸. 이거예요? 관계에 들어왔으면 동등하게 되는 그쵸. 거고. 동등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현대라는 사회가 만든 일종의 인위적인 산물인 거지.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다른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어떤 자유적인 어떤 연애가 가지고 있는 야성성을 이제 관계 안에 이렇게 굉장히 평탄한 관계, 이렇게 네. 안정적인 관계로 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거고, 사실 이제 저희 셋 다 그 사회를 살아온 사람들이고, 황주부님이 거기에 이제 프랑스 사회의 강렬한 매력을 느끼시는 것은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야성성에 대한 그런 로망 이런 거를 느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강렬한 매력이라는 게 프랑스식 사랑에 대한 강렬한 매력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책이 주는 그 즐거움에 대한 매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식 사랑을 한마디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야성성이다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이게 역사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 책의 첫 마디가 작가의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 프랑스인은 사랑을 사랑한다예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생존이 제일의 가치, 제2의 가치가 안정, 뭐 제3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사회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말했을 때 남녀노소 혹은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프랑스인이라고 통칭했을 때 그래도 프랑스인은 사랑을 사랑해. 그리고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미테랑이 바람을 피워도 뭐 예를 들어서 혼외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 지형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이런 삶의 태도가 일종의 어떤 합의점이 있는 거죠. 그 합의점들로 우리가 이제 프랑스인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사람의 그럼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할까? 돈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이대나 혹은 나의 삶에서 가족과 사랑과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저에게 던져준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약간 도식적인 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앞서 뭐 연애랑 구분해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도식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게 마치 저한테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끼는 그 상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순간이나 상황, 그 감정, 이제 그것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얘기되냐면, 어떤 그 성장 곡선의 단계에 놓여 있냐면, 그런 사랑이 상대적으로 유치하고 이제 초급의 사랑처럼 네. 얘기되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 이 감정에 빠져 있는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뭐 김느끼님 저랑 비슷한 세대시지만 그 세대들의 어떤 첫사랑에 대한 어떤 한국 남성들의 로망과 집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사실 거기서 많이 연유되거든요. 대부분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은 1도 고려하지 않은 어떤 내가 좀 사랑에 빠진다. 이제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게 약간은 좀 거칠고 유치한 사랑처럼 여겨지고, 그 다음이 네. 이제 좀 성장을 했을 때 사랑 혹은 연애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걸 그냥 전달하고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아주 거칠게 정리하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상대에게도 매력적인 마음과 감정 상태로 전달이 돼서 그게 이제 어떠한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좀 더 완숙하고 한 단계 올라선 사랑의 단계나 경지, 요런 패턴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계속 요 프랑스식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알라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게 아예 여기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란트리? 네. 갈란트리?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을 프랑스 말이라 어려워서.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갈랑트리.
이게 일종의 뭐냐면 매너인 거예요. 상대방과 예를 들어서 대화를 시작할 때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갈 때 어떻게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멋지게 하는가. 그리고 그 매력에는 단순히 성적 매력만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은 뭐냐면 말을 갈고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흔히 할 때 작업이 처음부터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몸을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슬쩍 눈길을 보내고 그다음에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고 그 안에서 서로의 매력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의 단어가 될 만큼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를 유혹하는 법 유튜브 뭐 이런 거라든가 무슨 학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의 매너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익혀가고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뭐랄까 인간의 조건? 내가 성인이 되고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될 때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로 자리 잡고 언어로 만들어지고 하나의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프랑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혁명을 한 나라잖아요. 네. 사랑에서도 그 말씀하셨던 어떤 뭐 불륜을 감수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맥이 다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매 일상에서 본인의 사랑이라는 소재로 혁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게 이제 혁명을 겪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실 프랑스식 사랑을 저는 꿈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펜트하우스 이런 거 보면 네.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달의 재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심윤경 작가의 작품인데 그냥 간단하게 네 글자로 표현하면 통속 소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약간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데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뭘 욕망하는가가 굉장히 투명하게 나오는 소설이라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막장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뭐 4.19 혁명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혁명에 이 저희 능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 혁명적인 사랑을 꿈꿀 텐데 한쪽에서는 또 이 나라가 그 사회 안전망이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변태로 찍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나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바갈라디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첫사랑에서 애들이 사회화가 되는 그 과정을 약간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너무 급격하게 사회화가 되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사냥에 직접 능동적으로 나설 때는 그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은밀하게 유혹을 하는 게 포인트라는 이 뭔가 이 삶의 오이를 깨닫는 것 자체가 유혹은 사실 실패 부담감이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고백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사회의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의 연애와 사랑하는 방식에도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네. 네. 저는 프랑스식 사회 역사, 사랑의 역사라고 하셔서 남불의 불이 옛날 개그를 잠깐 들려드렸고요. 조금 남프랑스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러시아 로서와 근데 조금 전에 김유기님께서 말씀하신 그 혁명, 사회의 맥락, 사랑 이게 오늘 또 김유기님께서 가져오신 책하고 연결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작가가 지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본문이 한 600쪽 가까이 되는 책이네요. 600쪽 정도 되고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황주부님은 별로 재미가 없으셨다고 해서 전 정말 죽다 살았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근데 내로남불 주제에 이 책이 바로 떠오르셨어요? 아니면 어떤 고민 끝에 고르신 거예요? 약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예전부터 내로남불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로맨스가 아니다. 그냥 너도 불륜을 하고 있는데 로맨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감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책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책 우연히 찾게 됐고, 그렇게 찾은 책치고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목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잖아요.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감정을 느낀다. 그렇죠. 뭐가 있어서 그걸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감정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분노하거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싫어하거나 모든 사람이 당연히 뭐 화가 내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종류의 일 자체가 없고 모든 것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불륜이라고 말하고 로맨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너의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 속성이 아니라 그렇죠. 각자의 경험과 뭐 상황에 따라서 계속 구성되고 달라지는데 네. 다만 결과가 비슷한 감정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라고 봐야 사실은 되는 거죠. 그 개인에는 문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분노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데이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나라에는 5개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는 3개가 있고 어떤 나라에는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단어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라는 게 다 똑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유가 안 되는 것이고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문화 자체도 어쨌든 개인들이 그런 느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쌓아가고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쵸. 연결되는 거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각자가 그걸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좀 더 주체적인 생각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책.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 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에 있는지를 공감하는 알아채는 능력을 공감 음.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예요.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여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하는 그 분야가 감정에 대한 거고 감정이 과연 실제할까?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이런 맥락과 별개로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보고 저것은 어떤 감정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내지는 표정이다 이런 걸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의외로 되게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기가 뭐 표정을 찡그리고 있어. 그 찡그리고 있는 모습만으로 아기가 싫은지 슬픈지 아픈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전에 대답했던 사람의 대답을 알면 사람이 그걸 선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럿이 있는데 이거 뭐냐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그 감정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 집단에서 안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구성하는 거죠. 네, 이게 약간 그렇죠. 이야기 만드는 인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600쪽이나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책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어떤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만들어진 그게 어쨌든 본성에 남아있는 거의 생득적인 그렇죠.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건 없다. 우린 기계다. 이게 어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는데 우리가 그걸 감정이라는 것으로 이제 인간만의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이해인데 이 책은 그게 다 틀렸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입론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저자에게는 굉장한 지적인 도전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감정에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돼 휘둘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그쵸. 휘둘린다고 하면 내가 감정이 갑자기 내가 가령 우울증을 갖고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울하잖아요.
기분이 우울하기 때문에 계속 우울하고 음. 또 우울하기 때문에 또 우울하고 이게 이제 우울의 네. 감정의 하강나선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식 오류라는 거죠. 그 우울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이 감정이라는 건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거가 너가 설정해 놓은 세팅 때문이다. 라는 맞아요. 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요즘처럼 정말 정신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저기 시기가 없는데 뭐 코로나 블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 다들 좀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두께가 일단 마음에 들고 왜냐하면 두께가 마음에 들다니. 굉장히 뻔해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 이게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을 세팅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정말 동어반복으로 그러니까 앞에 350적 정도를 감정은 촉발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정도 돼야 그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읽고 진짠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굉장히 저는 좋았던 그 감정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자기가 세팅하고 설정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 불러 일으키는 감성 같은 게 정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에 잘 들어맞는 사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문세의 옛사랑을 처음 그냥 들어요. 어떤 그 선 이해나 학습이 없는 사람이 그걸 뭐 그렇게 굳이 막 이렇게 듣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제 뭔가 그 노래의 맥락을 알고 나도 비슷한 사연이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 나를 오히려 더 막 거기에 그냥 갖다 넣죠. 더 중심에다가. 너무 그런 사례가 이 사람 얘기가 설득력이 있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아주 그러니까 생득적인 게 아니라면 감정이 원래 뭐가 정해져 있는 이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령 이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다는 건 이 사람이 계속 본인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 이게 왜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연유가 뭐고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나이가 들면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울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네. 알게 되는 거지. 맥락이 쌓이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덜 아프다. 병원도 덜 가고 약도 덜 먹고 병원에 걸려도 입원하는 기간이 짧다. 이것도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거고 그리고 감정 지능이 높은 애가 그러니까 감정 지능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득적으로 그걸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 본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애가 어떤 사회적 행동이나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았다. 이거 되게 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보면 맞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일종의 그 합의가 생겼는데 이거 자체는 유효한 사실 분석인 거예요. 공감 능력이 좋으면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학업 능력도 높으니까 좋은 거고 근데 다만 이 전제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타고나는 게 아니다. 지능 지수처럼 IQ처럼 이렇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게 후천적으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감정이 풍부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감정 입자도가 높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한테 물어보면 슬프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안 좋다예요. 좋은 것도 뭐냐면 행복하다, 설렌다, 뭐 이렇게 꼬무락꼬무락 된다. 우리가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싫지
그렇지 않다.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을 되게 위험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프다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끄잡아내서 막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감정 입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고 센서티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이 풍부하다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이 높아져야 되는지가 네네.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면 이분의 마지막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너의 감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너한테 있다.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분노가 촉발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도 몰랐어. 어쩔 수 없었어요. 심신미약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분노에 휩싸여서 나는 나를 잃었어. 마치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것과 똑같아. 일종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심신미약 상태로 맞아요. 우리를 빠지게 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 네가 너의 예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스스로 만든 시나리오야. 그렇기 때문에 이 너의 분노의 폭발의 책임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확히 너에게 있어. 네. 그래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란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어떤 그 훈련이란 부분과 이 책임이란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네, 이거는 되게 답이 없는 얘기인 거죠.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그 아까 이제 3분의 2 정도 그 얘기 앞에 이제 감정 중심축에 있는 얘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 이 저자가 보기에 잘못된 감정에 대한 이해, 네. 뭐 1단계든 2단계든. 근데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판단까지도 네, 네. 이제 본인이 제시한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면 여러 가지 그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들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부분까지만 하고 한 350쪽 정도에서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상상을 해낸다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던 이 양반도 이제 제 보기에는 말하다가 보니까 약간 취해서 본인의 취해서 왜냐하면 저 같으면 제가 이 정도의 이 굉장히 보면은 연구를 다양하게 했어요. 시간을 많이 들인 연구고 이 정도 했으면 아 나도 나 자신한테 좀 취할 것 같아. 아, 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부분까지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거예요. 가령 이제 감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해법이 통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내모는 효과. 야 감정은 맞아요. 결국에 네 잘못이야. 그렇게 네.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근데 이거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좀 푸시로 느껴질 수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감정에 대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어떤 해석이나 담론들이 사회에 주가 되어 있고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 오늘 내로남불이라는 정말 예상 밖의 주제로 예상 밖의 내용을 나눠봤는데 황주부님께서는 메릴린 옐롬의 책 프랑스식 사랑의 역사 가져오셨고요.
김느끼님께서는 리사 펠드먼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가져오셔서 두 권의 책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명장면 산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